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주제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 낙원은 없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모든 공개 정보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하기 어려운 독점적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내부자 정보 같은 거를 이용한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불법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 정보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발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대중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대중이 간과하고 있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중의 심리를 멀리하고 각 자산들의 저평가와 고평가 정도를 스스로 찾아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막상 모두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보물 같은 초과 수익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투자의 세계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들 읽어보셨죠? 1997년에 발간됐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아버지는 가난한 아빠고 친구의 아버지가 부자 아빠죠. 부자 아빠는 사업가였고 친아버지 가난한 아빠는 근로소득자였죠. 공부는 많이 하고 좋은 평판과 직장을 가졌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전부인 아버지였고, 가난한 아빠가 부를 이루지 못했지만 부자 아빠는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을 통해서 부를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1997년에 책으로 발간했고, 국내에는 1999년 정도에 나왔으니까 대략 2년 있다 나왔어요. 여기 현금흐름 4분면이 그때 당시에 되게 신선했었는데, 저도 2000년 정도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왼쪽에 있는 인플로이 봉급자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은 모두 다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은 노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죠. 왼쪽에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수입이고, 오른쪽의 사분면에는 비즈니스와 인베스터가 있는데, 사업가와 투자자들은 자신의 시간 이상으로 소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득의 확장을 무한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로소득은 왼쪽인데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중요하고 사업소득만큼이나 투자소득이 중요하다. 투자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예전서부터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세대만 먼저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성공할 수 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라고 따랐던 친구의 아버지는 남들이 다 봉급생활자, 전문직 자영업자에 만족할 때 불확실하지만 사업에 몸을 담았고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투자자로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남들이 안 할 때 먼저 다른 길을 앞서간 사람이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40대인데 거의 저희 아빠뻘이에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왜냐면은 1970년대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세대 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30, 40대의 젊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세대들 중에서는 한 세대 앞선 사람이 돼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해주는 내용들은 사업가는 투자자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 현금 흐름을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했던 방식이었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 세대를 앞서가야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성공할 수 있겠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1997년에 첫 책을 내고 2000년대까지는 책에 있는 내용이 투자소득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강조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주제가 바뀌었어요. 중요시 생각하는 주제가 달러가 페이크 머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거기에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코비드19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쪽에 더 집중하면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최악의 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조언을 남겼는데요.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고집할 경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금, 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에 캐시플로우를 강조한 내용이랑 완전 다르죠. 금이랑 은이나 비트코인은 캐시플로우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60대 40 포트폴리오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거다. 가장 큰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포기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도입해야 하며 금, 은, 비트코인을 75%나 보유하고 부동산 정유주로 25%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과 은, 비트코인은 다 달러를 대체하는 대체 자산이죠. 그걸 75%나 넣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래도 이분은 부동산 베이스라서 그런지 25%를 넣었어요. 실거주하는 부동산이나 투자 부동산이 25%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정유주는 인플레이션에 베팅한 것 같거든요. 1970년대에는 석유의 가격도 올랐잖아요. 과거랑은 완전 다르죠. 과거에 첫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전혀 아니었겠죠. 금과 은은 그냥 소량 보험의 정도로만 보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위주로 했었고 주식도 많이 안 했었거든요. 부동산 캐시플로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매물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캐시플로를 무한정 늘려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분은 부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캐시플로는 아니지만 갭 투자하는 게 매몰 비용을 적게 하면서 자본소득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분은 뭐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월세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캐시플로를 계속 늘려왔던, 레버리지를 써서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보다 더 월세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무한정 반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금은 비트코인, 이자가 나오지 않는 이거를 75%, 부채는 가급적 줄여야겠죠. 달러를 페이크 머니라고 비교하면서 부자들은 달러 같은 가짜 화폐 대신에 실제 자산에 해당되는 금은 비트코인을 모은다 라고 말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강조했는데 코비드 이후에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할 경우, 이땐 3만 달러가 안 됐었나 보네요. 그때 13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적 있고, 금은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한 뒤에 3,700까지 급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니까 13만 달러로 가고 있는 경로에 있고, 금도 전고점 2,100달러를 돌파해서 2,500 찍으려다가 못 찍고 2,400 정도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죠. 어쨌든 3,000달러 이상으로 가는 경로에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분은 과거 첫 책을 냈던 97년과 다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분이 작가로서는 어느 정도 독자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자기의 스탠스를 변경한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에서 한 세대 앞선 선택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 전 세대의 부자 아빠였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캐시플로를 말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 걸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서 투자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자본주의에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쳤고 투자자로서 변신했잖아요. 단순하게 투자자가 되고 캐시플로를 모으기만 하면 부자 아빠가 되는 건지, 이거는 이분이 젊었을 때 성공했던 방식이라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아트 머니는 명목 화폐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것이 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부가 종이에다가 돈이라는 가치를 그냥 부여했잖아요, 임의로. 그래서 명목 화폐를 피아트 머니라 하는데 지금 이 피아트 머니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닉슨 대통령이 금태한 금지를 한 다음부터 1970년대 이후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눈치를 봐가면서 미국이 빚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코비드까지 해서 눈치도 안 보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다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잖아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X에 최근에 올린 글이에요. 5월 12일에 올린 건데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글 쓰고 이렇게 모노폴리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 모노폴리의 설명서거든요.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게임하다 보면은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유저들이 다 가져가서 은행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서예요. 은행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은행을 이용한 내역을 종이에 쓰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행에 돈이 모이면 처음처럼 게임하면 됩니다. 은행은 또한 얼마든지
아무 종이에다가 새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써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모노폴리에 있는 규칙인데 실제 연방준비제도 이하 은행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빚을 나타낸 거거든요. 1800년도에 70밀리언 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220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1트릴리언 달러로 바뀌었거든요. 1조 달러예요. 70밀리언에서 1트릴리언이 되는데 220년이나 걸렸는데 최근 와서는 34트릴리언까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의 연방 빚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늘어나는 가파른 기간이 과거 200년과 최근 몇 년이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트릴리언 달러고 34조 달러다. 여기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종이돈을 찍어낸 사이에 웃으면서 앉아있죠. 이게 과연 정상이냐?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피아트 머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돈을 이렇게 많이 찍고 늘어나도 당장 그냥 인플레이션이지 달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고 원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고 원화가 아르헨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생각을 못하죠.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미리 캐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알파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피아트 머니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당장 지금이라는 거죠.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표는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의 연금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요. 연금 생활자한테 지급될 연금 기금이 준비가 돼 있는 게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의 경우 파란색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노란색은 이렇게 많은데 이게 GDP의 500%죠. GDP의 500%만큼의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뭘로 해야 되죠? 부채를 찍어야 되죠. 국가가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하나같이 다 빚만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인구 구조가 현재 변하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모든 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극단에 있는 나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시기로 미래에는 갈 것이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돈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채와 금의 변동성을 비교한 거거든요. 이렇게 0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때는 금이 미국채보다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1980년대서부터 이게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고 여러 번 알려드렸죠.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채가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변동성 측면에서 금보다. 근데 지금 45년 만에 처음으로 2024년에는 다시 금이 안정성이 높아진 거예요. 변동성이 낮아진 거죠. 미국채보다. 미국채의 변동성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2020년서부터 미국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금융권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변화하고 있고 그거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40년 동안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갔던 사이클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P 500과 금의 비교 제가 전에도 금 영상 올리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시기예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1차 피크, 2차 피크, 3차 피크 세 번의 피크를 겪었고 2차 피크에서 1차 피크 사이에 금이 S&P 500보다 많이 올랐어요. 여기 캔들 차트가 S&P 500이고 노란색 선 차트가 금이거든요. 10년 동안 S&P 500이 30% 오를 동안 금은 1700%나 올랐어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었죠. 1980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고금리에서 기준금리 사이클이 돌아갈수록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져 왔죠. 2020년까지 이어졌고요. 그때는 미국 주식이 2700%나 올랐는데 금은 151%밖에 안 올랐어요. 이렇게 금과 미국 주식 간에 극단적인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는 금이 극단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왔고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채가 좋았다. 금보다.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40년 동안 이어진 게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모든 자산을 초월해서 더 큰 수익이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정체되는 동안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실물자산이나 대체자산이 다시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워드 막스가 상점벽해라고 시스테인지 작년에 2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첫 번째 기사고요. 하워드 막스는 우리가 세 번째 상점벽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죠. 1969년에 이분이 투자업계에 뛰어들었대요. 70년대에 첫 번째 상점벽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상점벽해는 언제냐면은 1980년대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오기만 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두 번째 상점벽해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 상점벽해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 상점벽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기존 두 번째 상점벽해 시절과 다른 투자 환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버리지를 통한 위험자산 투자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동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고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1970년이 재현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난 40년하고는 다른 투자 환경에 놓여 있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차지하고라도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차트는 아까 보신 금과 S&P 500의 차트거든요. 1970년에서 2024년을 길게 붙여봤어요. 1970년에서 2024년까지 금이 6,300% 올랐고 S&P 500은 6,300% 올라서 거의 똑같이 올랐어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70년에서 80년 때는 금이 극단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80년대서부터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시작될 때는 금은 거의 정체를 하죠. 근데 미국 주식이 막 따라잡았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이 캐치업을 해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주식이 따라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금과 미국 주식만 봐도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 시작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최근 몇 년간의 수익률, 10년간의 수익률 이런 것만 보고서 투자할 게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금과 S&P 500에서 재밌는 게 보이는데, 원래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금이 많이 안 올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금이 어느 순간 돼서 금과 주식이 똑같아졌는데, 이때서부터 금이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동안 완전히 혼자 달렸어요. 미국 주식은 거의 못 오르고. 그러다가 40년 동안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 미국 주식이 따라잡고 금이 오르긴 했지만 따라잡혔죠.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이 이제 거의 똑같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때가 과거 1970년 이때랑 비슷해요. 이때도 미국 주식이 막 따라와서 금이랑 똑같아진 다음에 다시 금이 오른 거거든요. 지금 금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첫 번째 상점벽해 시절에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과거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간한 1997년을 적어놨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돈을 벌었는데요. 70년대 때는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80년대서부터 부동산 투자를 성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월세 비용을 높게 받아서 플러스 캐시 플로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늘리는 형식으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고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었잖아요. 이때 가장 금리가 높은 거고, 여기서부터 계속 금리 낮아진 거잖아요. 1996년까지요. 이 첫 책을 쓸 때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20년 이상 그냥 내려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좋았죠. 부동산은 20년 동안 계속 우상향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기준금리랑 미국채 장기물의 영향을 받죠. 모기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성공한 방식은 이 시절에 맞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과거처럼 그냥 캐시플로를 모아가는 방식, 부채를 레버리지를 써서 자산들을 모아가면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게 물론 당연히 여기까지는 통했어요. 2020년까지는 통했는데 20년 이후에는 뭔가 바뀌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분은 이때 맞는 거를 한 거죠. 우리는 이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살면 된다. 이걸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생각했던 메타보다 한 세대 뒤처진 메타로 살아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투자를 해야 되네 하면서 우리는 언제서부터 투자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이때부터 투자했잖아요. 미국 주식은 14년도 빠른 사람이고 대중은 거의 18년 정도에 투자했으니까 17, 18년 정도. 국내 부동산도 보면 14년에는 저점이었고 17년서부터는 전고점 뚫고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17년 이후에 많이 샀죠. 20년에는 꼭대기에서 또 엄청 샀잖아요. 그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 성공하고 여기까지 부자가 된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달러가 페이크머니 같은데 하다가 2020년 이후로는 법정 화폐는 가짜 돈이다. 달러는 가짜 돈이다. 진짜 돈이 금은 비트코인을 모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 부자가 된 사람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이제 와서 부동산, 주식들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이런 시간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에 휩쓸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중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하면 저평가되고 아직까지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될까, 이런 자산의 사이클도 내가 먼저 알아차려서 남들보단 저가에 매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공한 사람이 투자에 결국엔 성공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